시장과 우물에 대해서 박제가의 글입니다.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수십 리 거리에는 관부, 관청과 아주 작은 골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쪽에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 역시 마찬가지다.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의 이름을 걸고 이제 금빛 글자가 휘황찬하게 빌란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가서라. 이거 판잣집이라는 건 임시 뭐랄까 임시 점포 같은 걸 하는 거죠. 해서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어떤 중국에 가면 있잖아요. 뭐 폐방 같은 이런 문도 있고 장식물, 장식상, 나무상 같은 것도 세워놓아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것 같다. 동학묘와 융복사 등재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하고 괴상한 보물과 물건들이 많아 없는 것이 없다. 제가 이런 기행문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만한 통찰력이 있는가에 의해서 보는 것도 달라지죠. 뭐 하늘이 파랗더라, 뭐 글을 시적으로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통찰력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글을 쓸 때 항상 이거면 나는 통찰력 있어. 그렇게 해서 딱 써놓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꽤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친절하게 써도 그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글이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세상에 뭘 봐도 보이거든요.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간 글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짧은 골목을 기억은 길 양편으로 점포가 쫙 있더라. 당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종로 같은 데가 있긴 하지만 작은 거리, 골목, 시골까지도 길 연변은 가게로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종로, 운종가를 제외하고는 가게가 이렇게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상업이라는 게 도로변에다가 사람만 앉혀놓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갔잖아요. 뭐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백화점에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멋있더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건 누구 눈에나 보이니까 이렇게 멋있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더라.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박자 같은 경우는 시장 입구에다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시장 가면 이렇게 뭐 간판 세우고 환영합니다. 이러고 뭐 만들어 놓고 장식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조각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돼서 거리도 훨씬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농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상업은 사람을 사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1년에 수확하는 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거다. 이런 사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박제가는 이런 설명을 하는 중에는 왜 사람이 소박하고 뭐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다가 담장 밑에서 이렇게 꽃 하나 심었다가 꽃이 피는 거 보고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왜 그것만 아름다워? 길거리가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많이 달리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뭐가 나쁘냐. 이런 말도 사실은 책 전반에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도 본인 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포 안에는 사람들이 늘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의 형상과 같다. 즉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로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의 폼페이 같은 데 보면 로마 사람들 보면 뭐 심심한데 뭐하고 살겠어요. 포럼이라고 로마도 보면 도시 한복판에 광장 같은 데가 그냥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은 없고 기둥만 남아있지만 거기도 그냥 가게를 꽉 차고 바글바글 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뭐 하겠어. 예를 들어 귀부인 같은 경우면
오늘 내가 장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 쇼핑 간다 이거죠. 그러면 걔들은 그때 하녀가 3명은 붙으니까 화장하는데 한 3시간 걸린대요. 요즘하고 또 다르니까. 착 하고 그리고 나가서 쇼핑하고 그리고 어딜 가냐면 이제 목욕 사우나를 가세요. 그래서 또 사우나를 간다고. 사우나를 가면은 화장이 다 지워지잖아. 그러면 또 이제 하녀들 데리고 가서 한 2-3시간 화장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지. 물론 저녁 산책하시고. 그리고 이런 눈으로 보니까 동학묘나 융복사 등, 즉 사람이 특별히 많이 오는 곳에는 그곳에는 또 시장이 열려서, 그건 일본의 그 청수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도쿄나 교토나 이런 전통적인 도시는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간 교토 같은 경우는 기요미즈데라, 도쿄는 제가 그 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간 그런 곳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가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시장을 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날은 이제 특별 물건들 나와서 판다. 그러니까 상업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얘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하는 것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마케팅을 하더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문화에서 뭔가 영감을 얻고 내 주변 사람에서 영감을 얻으려면요, 자기의 근본 베이스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하는 말이지만, 지식은 다각화를 위해서 쌓는 게 지식인데, 이게 이분법이 나쁜 게 정보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자기의 도그마만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렇게 되면 더더 경직되고 통찰력은 죽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자기 결론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시장의 번성한 모습을 처음 보고서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 숭상하고 있군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농업은 훌륭한 것이고 상업 이익이라는 건 말단의 이익을 숭상하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고 뭐 사람한테 뭐 욕심만 불러주고 범죄나 이런 거다라는 한 마음을, 선입견을 딱 갖고 보니까 시장을 보면은 지금 박제가 말했던 눈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도 주고 생활의 공감, 기쁨도 주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봐라 애들이 저렇게 사니 타락하지 않겠냐, 중국이라는 거는 끝짝에 쾌락만 추구하는구나, 곧 망할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아무도 못 변다는 거죠. 이거를 19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미국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미국에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걔들 곧 망할 거야. 자식들이 그냥 먹는 거나 밝히고 돈이라면 눈 돌아가고 뭐 절제할 줄 모르고 저러니 걔들은 곧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말단의 이익만 숭상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두루는 모르는 말이 분명하다. 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상인은 사농공상, 즉 사농공상을 사민이라고 그래요. 4가지 백성의 하나에 속하지만 이 하나가 나머지 3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열의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농공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줄 세우고 싶어 한다고. 사가 제일 높고 농민은 그 미치고 그 다음 뭐는 미치고 이렇게 하는데, 박제가는 이걸 왜 수직으로 놓고 보느냐, 수평으로 놓고 봐야지. 수평으로 놓고 보면 농민도 상업의 이익을 얻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조선 후기에 그 유명한 상업적 농업, 상품 작물 재배, 담배, 면화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 사회가 변화하고 뭐 이제 농민들이 이제 부자는 부자도 되고 민부가 증가하면서 양반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게 상업적 농업이라는 자체가 상인이 없으면 상업적 농업이 안 생기거든. 그런데 그렇게 이미 변화하고 있었는데 관념은 안 바뀌니까 오히려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놈들은 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비난하게 되더라. 그거를 박제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나머지 물건은 모두 무용지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용지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물건을 유통시키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물건은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돌아다니다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옛날에 성인과 제왕께서 이를 위하여 주옥과 화폐 등의 물건을 조성해서 가벼운 물건으로 무거운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이게 참 기발한 말이야. 무용한 물건으로 유용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그냥 말 궤변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울하고 쌀 한 공기가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해? 당연히 쌀이 중요하다는 거. 왜? 거울은 못 먹죠. 밥은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쌀은 생명이에요. 거울은 먹으면 죽죠. 사람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리고 거울의 용도는 내 얼굴 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얼굴 안 보면 어때? 그 다음에 그 거울을 사기 위해서 밥그릇 10개를 쓰면 10개를 굶어야 돼. 이거는 정말 얼마나 무용한 짓이냐. 그러니까 무용한 물건과 유용한 물건을 나누니까 가장 유용한 물건은 먹는 거예요. 그 이상 인간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 사람한테 뭔가를 설득하고 싸울 때는요, 야, 이 바보야,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말싸움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로 이기는 거예요. 무용한 물건하고 유용한 물건으로 상대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무용한 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빛나는 돌 같은 걸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서 유용한 쌀을 바꾸게 하고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쌀을 유통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무용한 물건으로 유용한 물건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다 성인의 깊은 뜻이다. 너 같은 바보나 이거는 무용한 거야, 저거는 유용한 거야, 난 유용한 것만 쓸래, 그러는 거야. 근데 성인같이 훌륭하신 분께서는 너 같은 바보를 위해서 무용한 걸로 유용한 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었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국에 가서 마차라든가 주택, 단청,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면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그러나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힘에 세타할 것이다.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일러 검소함이라고 하니 안 망할 수가 있느냐. 물자라는 것은 활용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세상이 풍족해지는데, 있는 것도 안 쓰고 우리는 검소한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검소 때문에 망할 거다. 사치로 망하는 게 아니라 검소함이 망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무용한 것과 유용한 것에 대한 비유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풍속이 정령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런 거냐. 그 재물을 사용할 기술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하다. 즉 멍청해서 그렇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 화폐가 있어가지고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그 상품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만드는데 이 페트병을 기껏 만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만 보급한다면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화폐가 있고 뭐 도로망이 생기고 그래갖고 이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으면 엄청난 돈을 벌겠죠. 박제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유통시키는 방법을 모르니까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도 모르게 되는 거다. 왜? 제가 이걸 세계 시장에 팔아먹으려니까 이거를 더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남하고 경쟁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디어도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동네 사람한테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 직사게 하고 있으면 동네 아저씨들이 그럴까? 왜 그거 만드냐? 그냥 바가지 퍼먹으면 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도 모른다.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린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피폐해졌다.
이지러진 그릇, 찌그러진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질 않고 도리어 잘난 척하니까 기교를 부려 물건 만드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이때 박제가 때만 돼도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쇠퇴하고 상당수의 도공이 일본으로 차라리 도망을 가서 그때 일본에서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어내게 했죠. 우리는 한국의 조선의 도공이 건너가서 일본의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선에 있는 도공들이 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도자기는 세계적인 도자기가 되고 한국은 도자기 자체가 쇠퇴해버리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17, 18세기 때 도자기는 정말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거 나오던,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유럽의 왕실들이 한참 귀족들 번쩍번쩍 할 때, 그때 가면 그 사람들, 요즘 우리 한것 뭐 바로크 가구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런 풍 있잖아요. 그런 그런 풍의 소파 가구 있으면 반드시 도자기를 세워놔야 그게 세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터키나 프랑스나 이런 궁전에 가보면 청나라 도자기하고 일본 도자기가 같이 있어요. 그게 또 색깔하고 또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또 유럽에서 나온 도자기,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이런 식으로 다 채워놓더라고요. 그 도자기를 우리가, 그 도공이 한국에서 건너가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박제가 말한 것처럼 박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이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기교를 부려 물건을 만드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기술이 사라졌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말, 이렇게 되니까 농업도 쇠퇴하더라. 상업적 작물 유통이 돼서 이게 더 많은 이익이 나오고 농민도 부유해졌더라면 농민들도 부유해지고 농사 생산력도 올라갔을 텐데, 유통이 안 돼서 농업 이윤이 줄어드니까 농업도 쇠퇴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치명적인 지적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논리로 상대를 깨라. 상공업, 농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농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사람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 상공업이라는 거는 농업을 망치는 거다라고 얘기해왔거든. 그게 농번주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 나올 때 아담 스미스가 제일 심하게 싸운 게 그 논리였어요. 근데 박제가는 아담 스미스 안 읽었음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봐라, 상공업이 없으니까 농업도 죽는다. 그래도 18세기가 되면 사실 박제가만 이런 생각한 건 아니고, 박제가가 요 편의 마지막에 최재공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상업 같은 건 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지배층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재공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대요. 종로 북쪽 거리는 다소 비좁다. 이를 확장하여 거리를 나란히 정비하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상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종로니까 여기가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확장하자. 뭐 명동을 키우든지 을지로를 키우든지 키우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본 상점에서는 경상도 면포를 발매합니다. 본 상업에는 남원과 평창의 그 부채 그 종이를 발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가끔 박제가를 막 또 칭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제가를 막 칭찬하는 분들은 이 암울한 조선 사회에 위대한 천재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는 꽃은 없어요. 박제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 누군가 떠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언가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꽃이 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는 거지. 박제가가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변화하는 소수의 징조를 보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든가 얘기할 때 과거 사람들 보고 멍청하다 이런 얘기 참 쉽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90%의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요. 트렌드라는 게 뭐냐? 이미 숫자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긴 거를 따라가는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돼지갈비 파는 집이고 저쪽은 이태리 스파게티 파는 집인데 스파게티 파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럴 때 스파게티 파는 집에 가는 게 스파게티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새로운,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닌 징조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보고 너는 왜 그걸 몰랐니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워.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 1000만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뭘 선택해보라고 그러면 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어떤 징조를 따라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배울 때는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